안녕하세요. 마음신 박종찬 한의원 박종찬 원장입니다. 그동안 유튜브에 미소포니아에 대해서 그리고 청각감인증에 대해서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미소포니아나 청각감인증의 개념, 구분, 그리고 가벼운 증상에 대한 자가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번부터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미소포니아는 한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한방적으로 이제 이 증상이 뭐 어디에 속하고 변증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실제로 환자를 이제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진단을 하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이해하시기 편할 것이기 때문에 사례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일반적인 증상이나 상황, 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될 것이고요. 디테일한 개인적인 어떤 정보,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조금 빼고 말씀드림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소개할 사례는 쩝쩝거리는 먹는 소리를 싫어하는 비교적 전형적인 미소포니아 사례입니다. 환자는 고등학교에 이제 막 올라간 학생이었고 증상 자체는 2년 전, 그러니까 중학생 때부터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중학생 때는 그냥 소리가 조금 싫다 이 정도로 느껴져서 참을만 하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계속 참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교 진학 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되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조금 더 받게 되고,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떨어지게 돼서 스트레스를 조금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돼서 그런지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이제 소리를 들으면 그냥 어떤 감정을 느낄 새도 없이 눈물이 자동적으로 흐르고 너무 큰 분노가 올라오고 상대방을 막 심하면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가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명치 부분이 정말 심하게 아픈 증상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몇 개월 된 상태에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이전에는 뭐 TV 보거나 예능 프로 보거나 이런 것도 매우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증상이 심하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예능 프로에 혹시나 먹는 모습이 나올까봐, 뭐 쩝쩝거리는 소리 비슷한 거라도 나올까봐 무서워서 TV를 보지 못하는 상태 정도로 이제 증상이 조금 심한 상태였고, 주변 사람과의 식사도 너무 괴로워서, 가족들한테는 그래도 소리를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집을 떠나서 있는 상태에서 뭐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해서 굉장히 큰 괴로움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처음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갔었고, 예민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는 상태로 내원을 했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학생 신분으로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것을 어머니가 좀 용납하기가 힘들어서 어머니가 이제 다른 여러 방편으로 찾아보고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예민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얌전하고, 그리고 감정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머니 말로는 속을 썩인 적이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말하자면 잘 참는 아이죠. 이런 경우에 얘가 과연 예민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은 오히려 굉장히 잘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참기 때문에 이 증상이 있은 지가 벌써 2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참고 있었던 거죠, 증상을. 그냥 내가 이상하다, 내가 예민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 말하자면 책찍질하면서 참고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고 속이 아픈 지경까지 올 때까지 이 병을 방치하게 된 겁니다. 어머니도 이제 근래에 알게 되신 거죠, 이 증상을. 애가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정신적 문제들을 이제 이런 이 학생과 같은 케이스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요. 이 정신적 문제들을 진료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특출나게 잘 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자보다는 남자분들이 좀 더 많은데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내심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을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그냥 끌어안고 없는 척 하는 거죠. 이게 심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없는 척 하는 걸 스스로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이 문제가 마치 어질러진 방처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문제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도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그게 이제 일종의 헝클어진 방 같은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표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해 버릇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없는 척 하다 보니까 없는 것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은데요. 당연하지만 없는 척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거나 참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결국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감정적 상처,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들어서 상처를 받았다,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지겠지만 그 순간에, 상처를 받았던 순간에 내 몸이 받았던 영향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게 누적되면 결과적으로 병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한방에서는 개념적으로 가슴 속에 어떤 응어리가 남아있다는 의미로 심중온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용어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그냥 화병,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런 부분을, 응어리를 해결해주는 처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약이 해결해주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약이 해결해주는 부분, 그러면은 약만 먹으면 모든 것이 다 낫고 해피해지는가, 약만 먹으면 모든 문제가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해결이 되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약이 이전에 내 몸의 어떤 상처를 치료해서 지금 증상이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증상이 결과적으로는 미래에 다시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는 재발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재발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병이 오게 된 이유를 모르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완치가 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입니다. 진단을 받아서 내 어떤 문제가 현재 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가, 이 연관성을 아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과거에 내가 받았던 감정적 상처에 의해서 어떤 내 몸에 남아있는 상흔을 치료하는 것이 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 당뇨약, 정신과약, 이런 약들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이 이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동안 끊지 못하고 계속 먹어야 됩니다. 이 약이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아시나요? 고혈압약이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일정 나이가 되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되는 걸까요? 그건 본인 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결과로 나타난 혈압이 올라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케어를 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이 처음 딱 생겼을 때, 아, 내가 고혈압이다 라고 느꼈을 때 바로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체질 변화를 꾀했다면 고혈압이 오래 가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치료한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환자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100명 중에 아마 1명이 있으면 많이 있는 겁니다. 약은 과거의 어떤 상흔을 치료해 주는 것이지 미래에 병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병이 생기지 않을 것을 미리 예방해 주는 것은 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병이 발생되었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내 스스로의 습관의 변화에 대한 의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과 상담이 두 가지 축이 되어서 둘 다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학생의 문제로 좀 돌아가서요. 이 학생에게는 마음속의 응어리에 의해서 2차적으로 소화기의 장애, 염증, 답답함 이런 것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약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치료로 이런 소화기의 부분, 몸의 어떤 상흔들을 치료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자기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 부분에 많이 신경 쓰도록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하지 않음에서 나타난 답답감이 너의 스스로의 어떤 병을 만드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런 잘 참는 사람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그 특유의 자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을 움츠리는 형태의 자세를 많이 취하는데요. 체형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특성이 발생되냐 하면 호흡 특성이 조금 달라집니다. 호흡이 깊은 호흡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조금 얕은 호흡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을 조금 더 펴주고 그리고 호흡을 조금 더 깊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티칭했습니다. 그렇게 전체 치료는 한 2개월가량 진행을 했고 2개월 지난 시점에서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증상이 20-30% 정도 남은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워낙에 똑똑한 학생이기도 해서 이 정도 되면 저 스스로도 이제 케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후에 어머니를 통해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아이가 그 이후에 더 괜찮아졌고 지금도 괜찮다라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 치료의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입니다. 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문제가 발생되었는가, 이것을 아는 것. 두 번째는 몸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스스로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통해서 몸을 치료하는 것, 이 두 가지 축이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케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